주말을 거치면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통전부장 이분이 이제 미국 갔다 오면서 가장 화제를 낳았던 그 친서 사이즈 그리고 특대 사이즈 그리고 중국을 갔어요. 중국 가서 이제 또 뭐 시진핑 등과 뭔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상당히 좀 업된 느낌 이런 거고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한다라고 사실 선언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쨌건 6월 12일 날 다음 주 화요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서한을 공개했을 때 원했던 모든 그림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대로 다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여기는 그 표정들에서 아, 원했던 게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주목을 받고 싶었던 거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덩달아 뿌듯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이야기 잠깐만 나눠봅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에는 무슨 얘기가 그렇게 오가는 게 많을까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 이후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적성 국가였잖아요. 분명하게 적으로 분류되는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외교 관계가 없었던 거죠. 미국 행정부 자체도 사실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 나라와 적성 국가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중국같이 큰 나라에서는 당연히 접경 국가들,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하고 적대하는 그런 관계는 발생할 수 있지만 떨어져도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나라끼리 우리가 서로가 적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행정부를 운영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을 수십 년 동안 정확하게는 한 65년, 70년 가까이를 해왔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적성 국가가 아닌 상태로 이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 뭐 악수 한번 한다고 도장 한번 찍는다고 확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첫 단추를 풀기 위해서 미리 과거를 돌이켜내는 것부터 해도 할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죠. 예전에 우리가 이랬다. 당신네들이 이랬다. 뭐 그걸 우리가 따지자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해보자. 이 정도 이게 문맥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해도 미리 풀어야 되는 썰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야수님 말대로 사실 65년 동안 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물론 남북도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도 전쟁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것을 끝내자라고 해서 만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모든 연락 채널이 다 끊어져 있었고 정보가 통제돼 있었고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실 몰랐었고 오히려 우리나라 국정원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미국은. 그랬던 입장에서 미국과 북한은 공히 사실은 두 정상이 회담장에 앉을 때 공포가 있어요. 두려움이. 이게 파탄이 나면 내가 준비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요. 서로 상대방이 적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진정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핵을 진짜 포기할 거야? 라는 의문. 또 하나, 과연 내가 핵을 포기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어? 북조선이 안전할 수 있어? 이런 의문. 이 두 개가 아주 강렬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치점에서 이 서로 간의 의심과 불안, 공포를 녹여주는 시간이 이렇게 지금 걸린 겁니다. 4월 27일 이후로 한 달 반이 흘러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데서 계속 고생을 한 것은 사실은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이런 의심들을 녹여주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80%, 90%는 이제 그 서로 믿게 되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떤 디테일 때문에 서로 막 갈등이 있었다. 네. 제일 먼저 화를 낸 건 북한 쪽이었거든요. 미국의 태도가 너무 성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두 정상이 만나기 전까지 김영철, 폼페이오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맞추는데 결국에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 비핵화할 거야. 다만 미국 쪽의 입장은 좀 빨리 해주길 바래. 이런 거고 핵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발사체, 미사일, ICBM 같은 거 또는 그 핵 자체의 탄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디테일들을 너무 무례하게
어떤 보장도 없이 요구하니까 북한이 화를 냈던 것처럼 우리가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건 간에 결론을 내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표현하는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비핵화한다. 예.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뭐를 보장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틀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북한에서 가장 그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서 고무받고 있는, 좋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겁니다. 트럼프 측에서 얘기했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가는 것을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겠다라고 그랬잖아요. 협정, 조약에 준하는 협정으로 예.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겠다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준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선언, 정치적인 행위로서의 대통령이 선언을 했을 경우엔 대통령이 바뀌고 행정부가 바뀌면 뒤집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게 상원의 비준을 받으면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공화당이 행정부가 바뀌고 선거에 지더라도 다음 정부가 서서도 그것을 뒤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상원의 비준을 받는 행위를 트럼프가 무조건 지키겠다 그래서 이게 성사가 되면 정말로 평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서한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오늘까지의 쭉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의 어떤 변화가 보이는 게 북한의 어떤 비핵화의 의지가 카드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핵 보유국이 핵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역사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정부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북한의 선언 자체를 협상 카드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 가장 최고의 협상 카드가 비핵화이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카드를 내밀고 협상 테이블에 미국을 끌어낸 다음에 긴 협상을 통해서 다른 비교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카드의 하나로 봤지 그게 정말 현실로 진짜로 핵을 포기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지금까지 행정 관료들의 어떤 관성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아무리 가난한 뭐 파키스탄도 핵은 절대 포기 안 하잖아요. 핵을 개발하고 싶었던 의지를 포기하는 나라들은 있었지 실제로 확보한 핵을 포기한 나라는 없었으니까. 지금 뭐 다 추정입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추정하는 건데 평화협정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트럼프 선에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생색을 좀 그렇죠. 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여기서 좀 이야기를 쉬어가면은 생각해보니까 또 열받는 게 김영철 통전부장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잖아요. 자유한국당 논리에 의하면. 근데 이 사람이 막 미국이고 중국이고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미국에서도 환영을 하네? 그러면 식사 대접을 받아요? 처음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내려올 때 그 올림픽 때 동계올림픽 때 그때 진짜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천안함 폭침 주범이 뭐 웬 말이냐 막 이걸 했던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약속이나 한 듯이 너무 조용해요. 자유한국당은 침묵하고요. 제가 사랑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무슨 글을 썼냐 하면 드디어 홍준표 대표가 우리의 그 동지가 되는 것 같아요. 반미 반제를 외치고 있어요. 반미주의자가 됐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뽑아서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20세기 초 가스라데프트 밀약, 1938년 9월 뮌헨 회담, 1950년 1월 에치슨 라인 선포, 1973년 키신저 레독터의 파리 정전회담을 연상시키는 위장평화회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위장평화회담으로 가고 있대요. 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홍준표 대표가 완전히 이 한국의 친북 좌파 정권 그리고 친북 트럼프지만 이제 트럼프도 친북 좌파 정부라고 지금 욕을 하면서 이 조금 아까 읽어드린 이런 뭐 밀약 조약 우리 이거 반미 반제할 때 이렇게 많이 공부했잖아요. 네. 80년대. 그런데 홍준표가 드디어 이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반미 반제의 선동에 서기 시작했고요. 반미 반제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가열차게 외치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이 스탠스를 어떻게 할 거야, 홍준표? 그러니까 첫 시작부터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나중에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이. 그럼 이제 미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북미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역사적 흐름의 물결은 타줘야 된다니까요. 네.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인륜적, 반인권적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세력이 아니고 그냥 또라이 새끼들인 거야. 근데
김영철 통전부장이 중국에 가서 어떤 메시지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도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어떤 후견인 느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또 북한 개발을 놓고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또 그런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북한의 지원은 자기 나라,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는 쏙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자기 나라의 실익 네.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언론의 지향점이랄까 비판 지점이 미국은 경제적으로 안 하고 한국한테 다 덤태기 쉬우네? 뭐 이런 느낌이지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이런 느낌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그냥 투자하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예. 자기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미 북한을 투자하거나 개발할 어떤 확정적인 어떤 단서를 딱 도장을 찍어버린 거거든요, 말로. 그러면 다른 지금 미국 내에 언론들이 장난 아니더만요. 트럼프가 너무 쉽게 많은 걸 포기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해요. 오히려 미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중동과 그 느낌하고 아주 비슷해요. 미국 국민들 80%는 북한 비핵화를 찬성해. 맞습니다. 근데 미국 언론들의 대부분은 지금 트럼프가 너무 쉽게 내줬다고 비난을 하고 있어. 이게 좀 비슷하잖아요. 느낌적 느낌이.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언론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는 건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생색만 내주면 다 알아서 사람들이 지원해줘.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과 투자를 말로 완전히 확정 지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그거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한국이 돈을 또 엄청 쏟아 부어야 되네. 퍼주기 하네. 이쪽으로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을 언론들은 지금 호도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참 그 심하더라고요. 사실 이 트럼프의 그 발언을 곱씹어 보면 그 이전에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조선은 원조나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봄에. 무슨 말이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거 안 받겠어 라고 선언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의미냐? 이거는 투자, 그 다음에 경제 문제로 접근해라. 조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와 경제 문제로 접근하지 원조 문제로 접근하지 마라. 우리 그렇게 불쌍한 나라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미국이라는 나라 차원에서 북한에 접근해서 원조를 해줄 게 아니고 우리는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거야. 대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국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경제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직접 투자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하고 우리는 범세계적인 민간 기업 투자에 대한 용인과 지원을 해줄게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명정님이 말씀하신 그 투자라는 문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미 북한에 투자한 게 지난 10년간 15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뭐 민간을 통해서든 그 정부 차원에서든 북한에 여러 그 수십 개의 경제 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자한 게 이미 15조가 넘어요. 지금 누적 투자액이. 그러니까 북한이 바라보고 있는 건 일본의 어떤 그 한일 그 배상금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돈, 이런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자원대국으로서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서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의지가 지금 현재 실천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가장 큰 나라,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의 제재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평화라는 또 다른 그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 끝에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엊그제 종편에 보니까 그 북한 그 탈북민들이 나와가지고 뭐 아직까지 북한 주민들이 굶고 있다, 뭐 못 먹고 헐벗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그 진짜 거짓말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받고 경제가 움직이고 있고 이게 성장 가능성이 어떤 나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거지. 뭐 메릴린치나 뭐 그 거대 은행들이 북한 개방해봤자 거기서 돈 나올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은행들이 그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겠습니까? 아예 그냥 입 닫고 그냥 관심 끄고 있지. 기어코 그냥 잘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 섞인 코멘트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조중동 같은 희한한 곳에서만
이게 뭐 우리가 뭐 퍼주기다, 뭐 향후 10년 동안 뭐 1,200조 원을 뭐 쏟아 부어야 된다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향후 10년 동안 1,200조 원을 북한에 투자하면 이거 쏟아붓는 게 아니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부동산을 다 사는 정도 수준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 조중동 쪽에서는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들이 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늘어나는데. 10년 안에 인수합병 형식으로 통일을 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조중동 논리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개혁 개방하겠다고 하는 게 남들 원조나 받자고 개혁 개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물론 일시적으로 어떤 그 도움을 주는 어떤 형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것이고 어쨌건 이야기를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김정은 트럼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8일 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사전 투표장에 나타나서 도장 깡 찍고 투표하면 확률이 13일 날 싱가포르를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아마도 한 8, 90%로 올라가는 거죠. 아니 그 확률이 단 1%만 있어도 사전 투표 해야죠. 그러니까 언론대 그 추정과 청와대 일종의 무슨 기싸움 같은 건데 그거 하면 분명히 지금 싱가포르 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건 보안 사항이니까. 청와대에서 어떻든 간에 그거 아니야. 사전투표 독려하려고 지금 대통령이 사전투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청와대 말이 거짓이기를. 왜냐면 의도된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가 13일이기 때문에 12일 날부터 정상회담이 있고 그러면 투표를 못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 청와대 말 믿어줄게. 하지만 싱가포르 가세요. 이 느낌이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으로는. 그렇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항상 유리그릇 다루듯 하겠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오는 건데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13일까지 아마 열릴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1박 2일간 정상이 한 2차례 정도 만날 거다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오로지 북미 간의 이슈가 집중돼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거기에. 네. 그래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이거는 두 나라의 정상 간의 회담이야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아마도 요 수일 내에 그 모든 그 절차와 과정과 의제와 경호 보안 문제가 다 마무리가 될 거예요. 아마 우리 방송이 나가는 날 정도면 아마 대충 마무리가 다 끝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아마 상호간에 남북미 간에는 6월 12일 날 어떤 의제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경호와 보안을 통해서 어느 숙소에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모든 의제가 공유가 될 거고요. 그리고 13일 날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공유될 거라고 봐요. 삼국 간에. 이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나 언론들은 눈치 못 챌 정도의 감으로만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협의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6월 12일 날 실제로 만나서 결과가 나왔다라는 판단이 섰으면 바로 그 다음 날 삼국 정상회담이 열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6월 14일이 트럼프 생일이에요. 아 그래요? 빰빠밤빠밤 해야죠. 오 생일 케이크. 그것도 괜찮다. 생일 케이크도 화발나게 큰 한국식 떡 케이크로 해가지고 야 김정은 위원장이 생일 케이크 하나 만들어다 주면 트럼프 좋아하다. 한 10단짜리로 해가지고 독특한 캐릭터예요. 근데 짧게 뭐 하나만 언급하자 그러면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NGO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ICAN 아이캔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어떤 의도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북한이 싱가포르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그 체제비가 수백 달러가 든다고 그 정도도 못 낼 정도로 북한이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근데 나라는 아니에요. 계속 추정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와서 이 새끼들이 그래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절로 보는구나. 이런 아니 그 나라의 국무위원장 정도가 네. 그 엄청난 일을 하러 가는데 그 정도 비용이 없으면 그건 진짜 죽어야지.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막 그거를 미국이 내주면 또 싱가포르이 내주면 그게 국제법 위반이고 제재 위반이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건 마음만 받을게 이 새끼들아. 어쨌건 그 아이캔에서는 김정은의 싱가포르 호텔비 내겠다. 나는 이런 식의 표현이 북한을 정말 나쁘게 자극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나의 그 국가 대 국가의 모습으로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아까 얘기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조선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더 이상 원조와 지원은 받지 않겠다.
이거에 정반대의 대립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로 인정하고 그 국가가 가난해도 저 국가 정상이 미국과 정상회담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없어서 호텔비가 없어서 그거를 불쌍하게 뭐 어디 모텔 가서 자야 되는 상황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싱가포르의 부동산 공기업들이나 부동산 재벌들이 그러니까 싱가포르 부동산 대기업들이죠. 뭐 호텔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부동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이미 북한에 15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싱가포르가 정부 차원에서 체류비를 부담한다고 해서 이상할 게 전혀 없거든요. 이미 싱가포르 예, 정부가 이미 경제적으로 그걸 얘기했죠. 북한하고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북한이 이 체류비 자체를 걱정할 일도 없고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할 일도 없고 미국의 어떤 대북 제재라는 명목상 어떤 제재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게 부담스럽다면 그냥 호텔이 기부 차원에서 해도 호텔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것만으로 그 호텔이나 싱가포르에 대한 자체 그 홍보가 얼마나 되고 있는데 네. 그렇기도 하고 밖에서 보는 그런 특급 호텔의 가격이요. 실제로 결제할 때는 그 정도 안 나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미리 예약해놓으면 얼마나 싸요. 그리고요 싱가포르 6월은요 비수기예요. 그리고 법인이나 이런 관공서에서 예약을 하고 할 때는 DC 많이 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마음은 뭐 자기들 노벨 평화상 받은 이 단체의 목적이나 컨셉이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니까 예.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자꾸 언론들이 북한을 알거지로 네. 그 정도는 낼 수 있어.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같은데 그거는 호텔에서도 기부 차원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 뭐 국제 제재네 어쩌네 원래 핵무기 때문에 생긴 제재를 핵무기 풀려고 하는 이벤트 김영철도 이제 세계에 막 네. 돌아다니잖아요. 네. 뭐 그런 거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담 하나가 지금 알려졌는데 파팜이죠. 예, 네팔에서 이제 어떤 청년이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면서 SNS에 쓴 거를 지금 네팔 언론이 이걸 이제 보도를 함으로써 알려진 건데요. 대서특필을 예. 했죠. 그러니까 2016년에 네팔 트레킹 할 때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최근에 그 조용히 약속을 지키고 이제 그거를 밖으로 알리지 않았었는데요. 사비를 털어가지고 문 대통령이 135만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50만 원 정도를 그 2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켰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네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산신령이 수십 명이 뜹니다. 아마. 그렇죠. 예, 이렇게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근데 겁나 잘생겼어. 이제 이런 사람이 네팔에 이제 트레킹 했다는 그런 주변 뒤에 보면은 양정철 씨도 보이고 탁현민 씨도 보이고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대선 후보도 아닌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휴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이제 트레킹, 이게 네팔을 방문을 했을 때 그때 그 직전에 네팔에서 이제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 사상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직접 보면서 이제 봉사활동도 직접 하고 이렇게 트레킹도 하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가이드를 해줬던 그 청년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그분하고 이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번에 그냥 와서 돌아가지만 절대 잊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비로 5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그 중간에서 그 돈이 1,500만 원이 됐대요. 그렇죠. 같이 동행했던 네. 사람들 관계됐던 보통 뭐다 알죠. 그 어느 동네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어떤 동네에서는 1,000만 원을 주면은 500만 원이 전달되잖아요. 500만 원도 안 되죠. 보통 한 300만 원 중간에 정도. 슈킹하는 인간들이 아. 졸라 많아가지고 돈이 빠지는데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500만 원을 내놨는데 그게 1,500이 돼가지고 예. 네팔에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선행이죠, 선행. 그리고 본인이 한 약속을 지켰는데 이 네팔 현지 그 지원을 받은 현지 주민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맞아. 몇 년 전에 왔던 그 양반인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대. 어째 닮았다 했어.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네. 돈을 보내왔대. 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네팔 현지 언론들이 이걸 대서특필했죠. 2016년 총선 끝나고 이제 그때는 당 대표도 내려놓은 상황이죠. 예. 그때 그러니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나와가지고 갔던 근데 바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셔가지고 기억했던. 네, 그렇죠. 그리고 다시 12년 후에 총선 끝나고 이제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떤 당직 같은 게 없는 상황에서 갔다가 생긴 일 뭐 이렇게 또 이분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임기 끝나면 한 번 더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느낌 있죠. 자,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결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드루킹 특검. 후보자 4명이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했거든요. 이 중에서 2명을 야당이 추천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2명 중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낙점을 하면 돼요. 4명 중에 이 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했는데 이게 굉장히 과정이 지난했어요. 우리 전에도 방송에서 네. 얘기했지만 다 고사하는 거야. 이거 뭐 가봐야 내가 할 게 없을 것 같아.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고사하다가 겨우 4명을 골랐는데 4명 다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당들이 민주당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야당들이 이 후보자 중에 이제 2명을 골라야 되는데 아마도 이 4명 중에 공안 담당 1명 그리고 일반 그 공안 담당 검사했던 사람 1명하고 보통 이제 부정부패 조사했던 검사 1명을 아마도 야당 측에서 낙점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들여보내면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거죠. 근데 이제 드루킹이 그동안 알려진 내용들을 아무리 곱씹어봐도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 이상으로 나올 만한 게 과연 있을까 싶어요. 이게 그동안 특검 후보들을 많이 이제 조사를 하고 제안을 해도 대부분 다 거절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욕 듣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욕 말고는 들을 게 없는, 실제로 수사를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누가 특검이 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이 추가적인 조사 내용이 나올까 싶은 거죠. 이거 왜 이러세요, 순진하게. 조선일보가 만들어내겠죠. 아 역시. 예. 조선일보가 다 알아서 만들어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할 게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제 이거는 드루킹 사건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사실은 자유한국당 등이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고자 했는데 현실적으로 김성태의 단식 등이 너무 늦었어. 그래서 국회를 통과시키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에 진짜 특검의 출범은 지방선거 이후쯤 하게 되는 예. 상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요. 내가 봤을 때는 별 의미 없어요. 물론 정권을 흔들기용으로는 많이 쓰이겠지만 직접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시점은 지방선거 전에 이게 출범해서 막 이슈가 되고 이러는 거였는데 어차피 들어 누우면서 단식하면서 자기들이 누리고자 하는 효과는 다 봤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기다렸지. 여론조사를. 아무 의미 없다는. 죄송 국민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는. 이게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특검들 입장에서 뭔가를 막 뒤집어 씌우고 송인변에 김경순에 드루킹이네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엮어서 뭔가 이 사람 또 부정선거 했네. 그 나경원 비서가 했던 말이 딱 그거 아니에요. 니들 또 뭐 부정선거 어쩌고저쩌고 막 했던 그 느낌 갖고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명언을 남겼잖아요. 이 사람들은 시비를 걸지 않는 것이 없고 끝까지 가는 것도 없다. 이 드루킹 특검은 틀림없이 그런 식으로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특검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사법부 양승태 사법부도 잠깐만 이야기하면은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형사재판의 양형에 대해 연구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승태의 그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금 양승태 자기 아파트 단지에서 한 정말 이상한 기자회견 보셨죠? 예. 준비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은 천재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그 서류 한 장도 없이 자기가 그걸 뭔가 외워서하는데 일단 성의가 없었고요. 근데 그 기자회견의 가장 핵심 코어는 난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행위들, 사법농단의 행위들, 거래 행위들, 딜 행위들이 대법원장이 모르게 가능한 거냐.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대법원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알아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짜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장이 관심이 없는 사항을 왜 밑에 알아서 대법원장을 모르게 하냐고. 양승태는 자기 스스로가 전혀 모르는 듯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를 리 없다는 게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법원 내부 조직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진 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검찰 조직인데 검찰에서 근무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예로 드는 게 검찰이 이제 굉장히 큰 상당히 전교생 규모가 있는 고등학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근무하는 모든 검사들의 수를 다 합쳐도 웬만한 고등학교 하나를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결국에는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모르는 사람, 안면도 없는 사람의 경조사가 있다고 할 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다리만 건너면은
결국 아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내부 조직에서 서로를 눈치 보고 어떤 뭐 좋게 말하면 배려고 안 좋게 말하면은 눈치를 보는 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게 이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전체 판사 인원은 몇 명일까 조사를 해봤는데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런데 대략 짐작을 해봐도 검사보다는 작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검사 출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고등학교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면 대한민국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판사들이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대법원장을 위시로 한 그 상부 조직의 어떤 결재 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 그것도 법에 저촉되는 어떤 행위들을 그걸 알면서 법의 최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최고 수장의 어떤 제가 없이 어떤 불법적인 구상을 해낸다? 그거를 문서로 만들어낸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조직 구조상. 대한민국 법원 조직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에 보면은요,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보는 그 조항이 구조에 있는데,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최고 대장은 여기에 대법원장으로 나와요, 이미. 그래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대장이라고 이게 딱 법으로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관행도 아니고요.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 사법행정사무를 보는 법원 행정처에서 그 휘하 기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다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승태는 박근혜와 이명박과 이러한 범죄자들로 지금 그 가고 있는 이 범죄자들이 했던 이 언론 플레이질, 언플질을 본인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얘기를 해야지 언플질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 양형이 말도 참 이상해요. 양승태 조카쯤 되는 모양인데. 그러네. 양형이도 이 휘하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조직의 최고 결정권자와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건 양승태란 말이에요. 대법원장.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기자들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뭔가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거는 그것도 써가지고 네. 나오지도. 이명박도 써가지고 나오더라. 정말 양심도 없어 진짜. 양승태의 그 기자회견의 느낌은 그런 거였죠. 그래, 뭐 도의적인 책임은 내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사실 뭔 책임 있어. 판사들이 지들끼리 그렇게 했다는데 요 느낌이었고요. 구조상 보면 양승태의 그 어떤 지시 또는 뭐 묵인 가장 성인연을 봐주면 근데 사실 양승태가 뭐 그런 거 말고도 양승태가 이끌어갔던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는 건 뭐 다 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사법적인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형태로 뭐 발령을 내고 그 사람들 그렇게 쓰고 법원 행정처가 사실은 양승태의 문고리 3인방 같은 역할을 했다. 청와대 비서실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대. 그 정도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몰랐다고 치더라도요. KTX 승무원뿐만 아니라 쌍용 자동차 판결도 영향을 끼쳤어요. 네. 정권교체가 안 되고 박근혜가 당선되고 나서 20명 넘게 자살하고 돌아가신 예. 이명박 때 그 공장에서 평택 공장 옥상에서 막 진압당하던 그 예. 기억들 아시죠? 그런 판결들이 다 양승태 체제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말을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마치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자기가 굉장히 잘한 사법부인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 분노가 확 치밀더라고요. 그런 서류가 안 나왔더라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어요. KTX 승무원들 그 그렇죠. 판결만 해도 1, 2심을 뒤집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누가 장난쳤구나. 그럼 누가 장난쳤을까요? 대법원이 했는데 당연히 양승태가 뭔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비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은 지시 없는 업무를 절대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시키지도 않은 일을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도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걸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데 예. 그걸 하는 거는 절대 내가 스스로 실행하거나 책임질 수도 없는 기획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아는데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 가장 수장이었던 양승태가 지금 와서 나는 시킨 적이 없다.
명시적으로 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하고 믿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규제와 관계돼서는 공무원들이 규제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명확히 법률적으로 규제 사항이 되어 있는 것은 지켜야 되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를 규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공무를 집행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만 따라가지 마라 공무원들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 거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액션을 취해라. 복지부동하지 말고 이런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지금 똑같은 경우에요. 과거에는 규정에 되어 있는 것만 공무원들이 움직였어요.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만 공무원들이 움직였어요. 그 외의 것들은 안 움직였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정말 복지부동의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이 공무원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는데 어떻게 양승태가 최고 대장인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면요. 대통령과 동급이거든요. 3부 요인이죠.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과 동급이에요. 어떻게 이명박 박근혜도 책임을 지는데 지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냐고. 거기서 빠져나가겠다는 게 이게 괘씸한 거고요.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밑에서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파동, 이 사법부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 판사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해 줄 걸로 확신한다,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라요. 무슨 말이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의 직권으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모양새보다는 사법부 전체가 의견을 모아라. 그래서 이것을 양씨 집안의 그 양승태와 양형위원회 이 집안의 이 비리 문제를 부정 비리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의 의견을 모아달라라는 당부를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부드러운 연착륙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판사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이게 사법부에 그나마 망가져 있는 위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충기 문자에 등장하던 그 판사, 그리고 이재용 판결을 했던 정영식, 그리고 그 정영식에 대한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그 사법부에 전달된 청원을 보고 발끈했던 판사들. 그렇죠. 생각해보면요.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현재 저는 국정원보다 검찰보다 사법부 개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핵심에 양씨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양승태, 양형이. 어느 날 갑자기 양형이라는 사람이 갑툭튀었습니다. 그때가 명절 전이었거든요. KTX 승무원에 합격했습니다. 23살. 식당에 있는 분들이 그 유니폼을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되게 잘 됐다고. 20대 중반이던 새내기 승무원들은 어느새 아이 엄마가 됐습니다. 엄마는 KTX 승무원이었다. 이제 근데 왜 지금은 일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폼이 아닌 파업 조끼를 입은 지는 이제 14년째입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앞선 1, 2심 재판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살 길이 막힌 승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때쯤이면 엄마가 올 때가 됐는데 그냥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엔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었고 결국 오늘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다시 KTX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승무원들은 재판 거래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고 복직이 이뤄질 때까지 앞으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를 딱 도장을 찍어버린 거거든요. 말로. 그러면 다른 지금 미국 내에 언론들이 장난 아니더만요. 트럼프가 너무 쉽게 많은 걸 포기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해요. 오히려 미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중동과 그 느낌하고 아주 비슷해요. 미국 국민들 80%는 북한 비핵화를 찬성해. 맞습니다. 근데 미국 언론들의 대부분은 지금 트럼프가 너무 쉽게 내줬다고 비난을 하고 있어. 이게 좀 비슷하잖아요. 느낌적 느낌이.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언론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는 건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생색만 내주면 다 알아서 사람들이 지원해줘.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과 투자를 말로 완전히 확정 지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그거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한국이 돈을 또 엄청 쏟아 부어야 되네. 퍼주기 하네. 이쪽으로 바꿔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을
언론들은 이거 호도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참 심하더라고요. 사실 이 트럼프의 그 발언을 곱씹어 보면 그 이전에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조선은 원조나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봄에. 무슨 말이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거 안 받겠어 라고 선언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의미냐? 이거는 투자, 그 다음에 경제 문제로 접근해라. 조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와 경제 문제로 접근하지 원조 문제로 접근하지 마라. 우리 그렇게 불쌍한 나라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미국이라는 나라 차원에서 북한에 접근해서 원조를 해줄 게 아니고 우리는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거야. 대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국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경제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직접 투자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하고 우리는 범세계적인 민간 기업 투자에 대한 용인과 지원을 해줄게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명정님이 말씀하신 그 투자라는 문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미 북한에 투자한 게 지난 10년간 15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뭐 민간을 통해서든 그 정부 차원에서든 북한에 여러 그 수십 개의 경제 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자한 게 이미 15조가 넘어요. 지금 누적 투자액이. 그러니까 북한이 바라보고 있는 건 일본의 어떤 그 한일 그 배상금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돈, 이런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자원 대국으로서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서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의지가 지금 현재 실천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가장 큰 나라,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의 제재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평화라는 또 다른 그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 끝에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엊그제 종편에 보니까 그 북한 그 탈북민들이 나와가지고 뭐 아직까지 북한 주민들이 굶고 있다, 뭐 못 먹고 헐벗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그 진짜 거짓말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수십 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핵을 진짜 포기할 거야? 라는 의문. 또 하나, 과연 내가 핵을 포기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어? 북조선이 안전할 수 있어? 이런 의문. 이 두 개가 아주 강렬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치점에서 이 서로 간의 의심과 불안, 공포를 녹여주는 시간이 이렇게 지금 걸린 겁니다. 4월 27일 이후로 한 달 반이 흘러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데서 계속 고생을 한 것은 사실은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이런 의심들을 녹여주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80%, 90%는 이제 그 서로 믿게 되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떤 디테일 때문에 서로 막 갈등이 있었다. 예. 제일 먼저 화를 낸 건 북한 쪽이었거든요. 미국의 태도가 너무 성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두 정상이 만나기 전까지 김영철, 폼페이오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맞추는데 결국에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 비핵화할 거야. 다만 미국 쪽의 입장은 좀 빨리 해주길 바래. 이런 거고. 핵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발사체, 미사일, ICBM 같은 거 또는 그 핵 자체의 탄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디테일들을 너무 무례하게 어떤 보장도 없이 요구하니까 북한이 화를 냈던 것처럼 우리가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건 간에 결론을 내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표현하는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비핵화한다. 예.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뭐를 보장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틀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북한에서 가장 그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서 고무받고 있는, 좋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겁니다. 트럼프 측에서 얘기했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가는 것을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겠다라고 그랬잖아요. 협정, 조약에 준하는 협정으로 예.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겠다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준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선언, 정치적인 행위로서의 대통령이 선언을 했을 경우엔 대통령이 바뀌고 행정부가 바뀌면 뒤집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게 상원의 비준을 받으면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공화당이 행정부가 바뀌고 선거에 지더라도 다음 정부가 서서도 그것을 뒤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상원의 비준을 받는 행위를 트럼프가 무조건 지키겠다 그래서 이게 성사가 되면 정말로 평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서한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오늘까지의 쭉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의 어떤 변화가 보이는 게 북한의 어떤 비핵화의 의지가 카드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핵 보유국이 핵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역사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정부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북한의 선언 자체를 협상 카드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 가장 최고의 협상 카드가 비핵화이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카드를 내밀고 협상 테이블에 미국을 끌어낸 다음에 긴 협상을 통해서 다른 비교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카드의 하나로 봤지, 그게 정말 현실로 진짜로 핵을 포기할 거라고는 상상을 원의 투자를 받고 경제가 움직이고 있고 이게 성장 가능성이 어떤 나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거지. 뭐 메릴린치나 뭐 그 거대 은행들이 북한 개방해봤자 거기서 돈 나올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은행들이 그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겠습니까? 아예 그냥 입 닫고 그냥 관심 끄고 있지. 기웃고 그냥 잘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 섞인 코멘트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조중동 같은 희한한 곳에서만 이게 뭐 우리가 뭐 퍼주기다, 뭐 향후 10년 동안 뭐 1200조 원을 뭐 쏟아 부어야 된다,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향후 10년 동안 1200조 원을 북한에 투자하면 이거 쏟아붓는 게 아니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부동산을 다 사는 정도 수준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 조중동 쪽에서는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들이 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늘어나는데 10년 안에 인수합병 형식으로 통일을 하는 건가요? 조중동 논리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개혁 개방하겠다고 하는 게 남들 원조나 받자고 개혁 개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물론 일시적으로 어떤 그 도움을 주는 어떤 형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것이고, 어쨌건 이야기를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김정은 트럼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8일 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사전 투표장에 나타나서 도장 깡 찍고 투표하면 확률이 13일 날 싱가포르를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아마도 한 8, 90% 올라가는 거죠. 아니 그 확률이 단 1%만 있어도 사전 투표 해야죠. 그러니까 언론대 그 추정과 청와대 일종의 무슨 기싸움 같은 건데 그거 하면 분명히 지금 싱가포르 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건 보안 사항이니까. 청와대에서 어떻든 간에 그거 아니야. 사전투표 독려하려고 지금 대통령이 사전투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청와대 말이 거짓이기를. 왜냐하면 의도된.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13일이기 때문에 12일 날부터 정상회담이 있고 그러면 투표를 못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 청와대 말 믿어줄게. 하지만 싱가포르 가세요. 이 느낌이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으로는. 그렇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항상 유리그릇 다루듯 하겠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오는 건데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13일까지 아마 열릴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1박 2일간 정상이 한 2차례 정도 만날 거다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오로지 북미 간의 이슈가 집중돼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거기에. 네. 그래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이거는 두 나라의 정상 간의 회담이야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아마도 요 수일 내에 그 모든 그 절차와 과정과 의제와 경호 보안 문제가 다 마무리가 될 거예요. 아마 우리 방송이 나가는 날 정도면 아마 대충 마무리가 다 끝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아마 상호간에
남북미 간에는 6월 12일 날 어떤 의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경호와 보안을 통해서 어느 숙소에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모든 의제가 공유가 될 거고요. 그리고 못했던 거죠. 지금까지 행정 관료들의 어떤 관성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아무리 가난한 뭐 파키스탄도 핵은 절대 포기 안 하잖아요. 핵을 개발하고 싶었던 의지를 포기하는 나라들은 있었지 실제로 확보한 핵을 포기한 나라는 없었으니까. 지금 뭐 다 추정입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추정하는 건데 평화협정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트럼프 선에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생색을 좀 그렇죠. 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여기서 좀 이야기를 쉬어가면은 생각해보니까 또 열받는 게 김영철 통전부장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잖아요. 자유한국당 논리에 의하면. 근데 이 사람이 막 미국이고 중국이고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미국에서도 환영을 하네? 그러면 식사 대접을 받아요? 처음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내려올 때 그 올림픽 때 동계올림픽 때 그때 진짜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천안함 폭침 주범이 뭐 웬 말이냐 막 이걸 했던 자유한국당이 지금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약속이네 한 듯이 너무 조용해요. 자유한국당은 침묵하고요. 제가 사랑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무슨 글을 썼냐면 드디어 홍준표 대표가 우리의 그 동지가 되는 것 같아요. 반미 반제를 외치고 있어요. 반미주의자가 됐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뽑아서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20세기 초 가스라데프트 밀약, 1938년 9월 뮌헨 회담, 1950년 1월 에치슨 라인 선포, 1973년 키신저 레독터의 파리 정전회담을 연상시키는 위장평화회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위장평화회담으로 가고 있대요. 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홍준표 대표가 완전히 이 한국의 친북 좌파 정권 그리고 친북 트럼프지만 이제 트럼프도 친북 좌파 정부라고 지금 욕을 하면서 이 조그맣게 읽어드린 이런 뭐 밀약 조약 우리 이거 반미 반제할 때 이렇게 많이 공부했잖아요. 80년대. 그런데 홍준표가 드디어 이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반미 반제의 선동에 서기 시작했고요. 반미 반제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가열차게 외치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이 스탠스를 어떻게 할 거야, 홍준표? 그러니까 첫 시작부터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나중에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이. 그럼 이제 미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북미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역사적 흐름의 물결은 타줘야 된다니까요.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인륜적, 반인권적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세력이 아니고 그냥 또라이 새끼들인 거야. 근데 김영철 통전부장이 중국에 가서 어떤 메시지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도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어떤 후견인 느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또 북한 개발을 놓고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또 그런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북한의 지원은 자기 나라,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는 쏙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자기 나라의 실익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언론의 지향점이랄까 비판 지점이 미국은 경제적으로 안 하고 한국한테 다 덤태기 쉬우네? 뭐 이런 느낌이지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그냥 투자하는 건 내가 봤을 수는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미 북한을 투자하거나 개발을 어떤 확정적인 어떤 단수말을 거치면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통전부장 이분이 이제 미국 갔다 오면서 가장 화제를 낳았던 그 친서 사이즈 그리고 특대 사이즈 그리고 중국을 갔어요. 중국 가서 이제 또 뭐 시진핑 등과 뭔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상당히 좀 업된 느낌 이런 거고.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한다라고 사실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쨌건 6월 12일 날 다음 주 화요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서한을 공개했을 때 원했던 모든 그림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대로 다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여기는 그 표정들에서 원했던 게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주목을 받고 싶었던 거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덩달아 뿌듯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얘기 잠깐만 나눠봅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에는 무슨 얘기가 그렇게 오가는 게 많을까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 이후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적성 국가였잖아요. 분명하게 적으로 분류되는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외교 관계가 없었던 거죠. 미국 행정부 자체도 사실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 나라와 적성 국가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중국같이 큰 나라에서는 당연히 접경 국가들,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하고 적대하는 그런 관계는 발생할 수 있지만 떨어져도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나라끼리 우리가 서로가 적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행정부를 운영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을 수십 년 동안, 정확하게는 65년, 70년 가까이를 해왔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적성 국가가 아닌 상태로 이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 뭐 악수 한번 한다고 도장 한번 찍는다고 확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첫 단추를 풀기 위해서 미리 과거를 돌이켜내는 것부터 해도 할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죠. 예전에 우리가 이랬다. 당신네들이 이랬다. 뭐 그걸 우리가 따지자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해보자. 이 정도의 이게 문맥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해도 미리 풀어야 되는 썰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야수님 말대로 사실 65년 동안 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물론 남북도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도 전쟁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것을 끝내자라고 해서 만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모든 연락 채널이 다 끊어져 있었고 정보가 통제돼 있었고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실 몰랐었고 오히려 우리나라 국정원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미국은. 그랬던 입장에서 미국과 북한은 공의, 사실은 두 정상이 회담장에 앉을 때 공포가 있어요. 두려움이. 이게 파탄이 나면 내가 준비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요. 서로 상대방이 적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진정성